한 번의 이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나만의 단단한 성을 쌓았고 그곳에 아무도 들이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듣는다. 박 대표님은 차가운 사람 같아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시네요. 일하는 모습, 진짜 멋있어요. 그 말들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나라는 이미지 위에 던져진 수식어들이다. 아마도 그 안엔 약간의 존경과 더 많은 거리감이 섞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내가 원한 결과이기도 했다. 나는 서연, 박서연. 올해 55. 국내 3위 온라인 여성 의류 플랫폼의 대표이사다. 내가 일군 회사는 나와 함께 창업했던 남편과의 결혼과 동시에 태어났고 그 남편과의 이혼과 함께 내 품에 고스란히 남겨졌다. 아이도 없었고 이혼 후엔 누구 하나 나를 위해 울어준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나는 감정을 걸면 약해지는 사람이었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로 스스로와 약속하며 살아왔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 세계와 마주칠 일이 생겼다. 특히 요즘처럼 업계 전반이 온라인 소비세 개편, 여성 중장년 고용 혜택 확대 등 정책이라는 이름의 간섭에 노출되다 보면 정치를 모른다는 건 사업을 놓치는 일과 같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 한 명과의 연결이 시작되었다. 처음 그를 소개받았을 때 나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 정장 차림에 엘리트 말투, 몇 번 고개 끄덕이는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처음 만난 날 나는 그에게서 이상한 낯설음을 느꼈다. 박서연 대표님 맞으시죠? 그가 내 앞에 앉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건 확실히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던 종류의 외모였다. 하지만 단정하고 깔끔했다. 짧게 다듬은 머리, 깊고 단단한 눈매. 그리고 회의실 천장의 다운라이트가 그의 윤곽을 한층 뚜렷하게 드러냈다. 그의 명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진욱 정책보좌관 더민정당 김세훈 의원실. 그는 내 명함을 받자마자 요즘 의류 유통 구조 리포트 잘 보고 있습니다. 라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첫 미팅은 무미건조하게 끝났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내 인생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회의는 항상 그가 시간을 조율했고 그는 언제나 5분 먼저 도착해 내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매번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잠깐 내 눈을 바라보았다. 딱 3초 남짓 짧고 조용한 그러나 분명한 시선. 그게 이상하게도 내 일상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였다. 의원실 요청으로 국회 근처 회의실에서 만나 자료 검토를 마친 뒤 그는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박 대표님, 사실은 오늘은 이 업무건보다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나는 순간적인 긴장감을 느꼈다. 단둘이 있는 회의실. 밖에서 문을 닫고 나간 비서. 적막한 공기. 그리고 그의 눈빛. 혹시 업무 외 시간에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나는 차마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못했다. 그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그가 건넨 커피는 일과 감정 사이를 나누는 경계선 같은 말이었다. 퇴근 후 나는 사무실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혼잣말을 했다. 이 나이에 이런 걸로 가슴이 뛰는 내가 웃기다. 하지만 심장은 배신처럼 뛰고 있었다. 그 남자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나는 자꾸만 오늘의 옷차림을 되짚었다. 단추를 하나 더 잠갔더라면.
아니, 아예 블라우스를 바꿨더라면 나는 지금 내가 평생 지켜온 무너지지 않는 나에게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게 그렇게까지 싫지만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우리는 국회 근처 협회 사무실의 조용한 회의실에서 마주했다. 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세제 유예안 검토. 딱딱한 주제, 정해진 수치, 논리적인 대화. 서류에 집중하는 척 했지만 나는 내 눈이 그를 향해 자꾸 미끄러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펜을 굴리다가 무심한 듯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박 대표님,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나를 오래 지켜봤다는 듯한 친밀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 박자 늦게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책상 너머로 그의 셔츠 사이로 드러난 살짝 풀린 넥타이를 보았다. 괜히 가슴이 따끔거렸다. 피곤할 수밖에 없죠. 대표라는 건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직업이니까요. 내 말은 건조했지만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고 느려져 있었다. 그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 그 웃음이 너무 잔잔해서 오히려 가슴 깊은 곳을 간지럽혔다. 문득 그가 내 쪽으로 의자를 살짝 당겼다. 딱 두 발짝 거리 아주 가까운 건 아니었지만 이제 책상 너머로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의 거리. 그는 천천히 말하며 노트북 화면을 내게 돌렸다. 이 조항 보시면 실질적으로 대표님 회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시면 6개월 뒤엔 세액 감면 폭이 커지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모니터 화면보다 그 손가락의 관절과 길이를 보고 있었다. 참 예쁜 손이다. 긴 손가락, 가지런한 손톱, 그리고 손등을 따라 살짝 돋은 핏줄. 그 손이 만약 내 손을 잡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상상을 하는 내 자신이 어이없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러나 눈앞이 선명하게 읽히지 않았다. 심장이 조용히 빠르게 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멈추고 내 옆에 놓인 커피 잔을 힐끔 보았다. 식었네요. 그가 말했다. 이 시간엔 원래 진한 블랙보다 따뜻한 라떼가 더 낫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보좌관님, 카페 알바도 해보셨어요? 대학생 때 잠깐 여자 손님들이 라떼 많이 마셨거든요. 그때부터 배웠죠. 따뜻한 게 필요할 땐 블랙보다 부드러운 게 낫다는 걸. 그 말의 마지막 문장은 명백히 나를 향한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커피보다 더 깊고 라떼 거품보다 더 부드러웠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형광등 아래에서도 그의 눈빛은 빛났고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끝까지 마주하지도 못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펜을 손에 쥔 채 어설프게 노트를 넘겼다. 그런데 그의 손이 내 펜 옆을 스쳤다. 문서를 넘기려다 우연히 닿은 손끝. 그건 정말 짧은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그 감촉이 내 손목을 따라 팔로 그리고 심장으로 타고 올라왔다. 마치 전류가 흐른 듯 아주 미세한 전기 같은 떨림. 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손이 좀 느렸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너무 설레었다. 그는 웃지 않았지만 눈빛이 웃고 있었다. 회의가 끝났고 그는 서류를 정리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가방을 들며 그와 함께 나란히 복도를 걸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게 말했다. 박 대표님. 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였다. 정말 망설였다.
마음은 이미 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입술은 다물려 있었다. 그는 내 망설임을 읽고 조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업무 외 시간입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초대입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무너졌다. 사람 대 사람, 여자 대 남자. 내가 여자였다는 사실이 그 한마디에 돌아왔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잔잔히 웃었고 나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국회 근처 조용한 이탈리안 식당. 테이블 위엔 촛불 하나. 그의 손목 시계가 반짝였고 나는 그가 물을 따르며 말할 때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도 마주치고야 마는 순간들이 있었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설명이 되지 않는 떨림. 그 떨림이 오늘의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회의가 잡히면 일부러 비서에게 내보내라 했고 그가 보낸 메일엔 간결하고 단정하게 답했다. 거리를 두는 방식은 익숙했다.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표님, 다음 주 조찬 미팅 전에 잠깐 미리 보고 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현장에서 즉흥 대응보다는 사전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논리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말 끝의 뉘앙스에는 늘 작은 질문 하나가 숨어 있었다. 이번에도 또 나를 피할 건가요? 나는 결국 그를 외면하지 못했다. 비즈니스니까. 일 때문이니까. 그럴듯한 핑계를 마음속에서 되뇌며 나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날 회의실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하얀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탁자 위에 놓인 정수기 물컵의 표면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먼저 도착해 앉아 있었고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회의는 20분 뒤인데요. 내 말에 그는 가볍게 웃었다. 네, 그래서 15분 정도는 업무 외 시간입니다. 그는 가끔 이런 식으로 말했다. 경계의 말. 선 너머를 넘을 듯 말 듯 조심스럽게 흔드는 말. 나는 그 말에 웃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설명하며 내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어깨 너머에서 나는 화면을 보았다. 가까웠다. 숨결이 닿을 듯. 아니, 닿았다. 나는 무심한 척 자료의 폰트 크기를 지적했다. 작네요. 40대 중반 이후는 이런 폰트 잘 안 보입니다. 그는 웃으며 화면을 확대했다. 그럼 다음부터는 대표님 전용 폰트로 제작하겠습니다. 혹시 감성적인 폰트는 어떠세요? 이런 문서에도 감정을 담을 수 있다면 우린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분명히 업무와 무관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말이 좋았다. 문득 그의 팔이 내 팔과 닿았다.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다가 우연처럼. 나는 깜짝 놀라듯 팔을 뺐지만 그는 미안하다는 말 없이 그냥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일부러가 아니었다는 말도 근데 피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도 모두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에 앉아 그날 회의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다시 열어봤다. 어느 페이지엔 그가 써둔 손글씨 메모가 있었다. 이제 곧 꽃이 피겠죠. 바쁜 사람들에겐 봄이 너무 짧게 지나가요. 이번엔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비즈니스 안에서 감정을 건넸다. 명확하지 않은 말들로 그러나 명확하게 나를 흔들었다. 며칠 뒤 새로운 정책안 검토로 의원실에 들렀다. 회의실 옆 작은 응접실에서
그는 나를 위한 커피를 내려놓았다. 이번엔 블랙 말고 라떼입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따뜻한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나는 말없이 컵을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손가락을 덮었다. 그건 실수가 아니었다. 분명히 의도된 터치였다. 짧지만 깊은 손끝. 조용하지만 확실한 물음. 지금 이 감정을 부정하지 말 수 있나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의 손길을 다시 떠올렸다. 눈을 감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가 말했던 업무 외 시간. 그 한마디가 지금 내 마음의 시간대를 바꾸고 있었다. 그를 향한 감정은 결코 폭발적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퍼지는 온기. 마치 잘 정돈된 와인잔 속에 담긴 진한 향기처럼 서서히 은근히 내 안에 배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나는 아직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흔들려도 되는 나이인지, 그 모든 질문이 나를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그와의 다음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회의, 다음 이메일, 다음 눈빛. 그 모든 다음이 이젠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설렘이 되어버렸다. 사람은 보통 마음을 숨기기 위해 눈을 피한다. 나는 반대로 그를 볼 때마다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업무일 뿐이라는 듯.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 같았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대표님보다 늦게 오는 게 더 무례하죠. 그는 언제나 먼저 와 있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처럼 굴지도 않고 지나치게 깍듯하지도 않았다. 절묘한 거리. 그러나 가끔은 그 선이 아찔할 만큼 가까웠다. 우리는 자주 회의실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얗게 반사되는 유리벽, 형광등보다 어두운 간접 조명, 정적이 깊게 깔린 공기. 그 속에서 그와 나는 종이 넘기는 소리, 펜 굴리는 소리, 그리고 아주 짧은 숨소리만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은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조용했다. 비서가 회의실을 나가며 문을 닫자 실내엔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의자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고 그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조용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디까지나 조용한 게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침묵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상 너머로 내 눈을 조용히 바라봤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네요.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그럼 진짜인 거겠죠. 그런 걸 왜 그렇게 관찰하세요? 그게 제 업무라서요. 보좌관 업무에 제 피로 관찰이 포함돼요? 박 대표님의 상태를 잘 아는 게 의원님이 원하는 방향이니까요. 회의에서 무리하지 않게끔. 그럴듯한 말. 논리적인 이유. 하지만 그 말은 핑계였고 그의 눈빛은 진짜 이유였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은 블랙. 그는 조용히 내 컵을 바라보다 일어나서 말없이 회의실 안 커피 머신 앞에 섰다. 라떼 맞으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는 말없이 라떼를 내려 내 앞에 내려놓았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조금 늦은 온기. 그의 눈빛보다 따뜻하고 그의 손보다 부드러웠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순간 그런 내가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 남자 앞에서 웃는 걸 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된 걸까? 회의 도중 그가 화면을 넘기려다 내 손에 닿았다. 손등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아주 가볍게 스친 정도.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리만치 오래 남았다. 심장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나는 손을 치우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깜짝 놀랐다. 왜 손을 치우지 않았을까? 왜 그 감촉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을까? 회의가 끝나고 나갈 때 그는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다음 회의는 의원실 회의실 말고 저희 쪽 근처 조용한 미팅룸으로 준비해 둘게요. 사적인 건 아니고 단지 그쪽이 덜 붐비니까. 사적인 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늘 사적인 의도와 공식적인 표현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게 문제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늘 그렇듯 단정했고 피부는 나이답게 탱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거울 속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조금 달랐다. 내가 여자로서 다시 설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눈빛.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고 싶으면서도 숨기고 싶지 않은 복잡한 모순이 내 안에 겹겹이 쌓여갔다. 며칠 후 그와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된 날이 있었다. 업무를 빙자한 자리. 그러나 와인잔을 건네는 그의 손이 어쩐지 업무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요즘은 잘 드시나요? 그가 물었다. 먹는 건 잘 먹죠. 자는 게 문제예요. 불면증? 습관이죠. 일이 끝나도 머릿속이 안 꺼져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누가 대표님 스위치 좀 꺼줬으면 좋겠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순간 멈췄다. 그 말은 너무 위험했다. 그의 눈빛, 그의 손, 그의 목소리. 모두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원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다. 그리고 그 감각이 미칠 듯이 나를 뒤흔들었다. 나는 무너지고 있었다.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회의, 다음 식사, 다음 눈빛. 모든 다음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몸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은 의외로 조용하다. 그날 밤처럼. 대표님, 회의 끝나고 잠시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회의실이 끝나갈 무렵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내 쪽으로 시선을 슬쩍 보내며 나는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저 짧은 한 끼 식사일 거라고, 회의 내용 마무리를 위한 대화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런데 그날은 어딘가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그가 데려간 곳은 강북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 2층 단독 룸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 어릴 때부터 알던 식당이에요. 사람들 많이 몰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날만큼은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룸 안은 따뜻했다. 테이블 위 촛불, 와인잔에 비친 희미한 불빛, 그리고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운 말 없는 긴장.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은 대표님 얼굴을 보면 그날 회의보다 이 시간이 더 먼저 떠오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웃지 않았다. 그 눈빛엔 장난이 없었다. 내 가슴이 천천히 조여왔다. 진욱 씨. 처음으로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직함도 존댓말도 없이 그 말 한마디가 숨처럼 나도 모르게 새어나왔다. 그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살짝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그 한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나는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 일어날게요.
오늘 너무 늦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보다 반걸음 느리게 나를 따라 걸었다. 밖은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을밤 특유의 싸늘함. 그러나 내 피부는 그보다 더 뜨거운 뭔가에 휘감겨 있었다. 그는 식당 앞 골목에 멈춰섰다. 자동차 열쇠를 꺼내들고 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입을 열었다. 진욱 씨. 그가 돌아봤다. 오늘 뭐 하려고 했어요? 내 말에. 그는 순간 숨을 고르듯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박서연 씨가 누군가 앞에서 조금쯤은 여자가 되었으면 했어요.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마치 누군가 내 내면의 벽을 꾹 눌러버린 듯.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그의 손이 운전대를 잡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10분도 되지 않아. 그가 조용한 아파트 단지 안으로 차를 돌렸다. 작은 복층 구조의 세련된 오피스텔. 잠깐 커피 한 잔 드릴게요. 그냥 말 그대로. 그는 먼저 내리지 않고 내게 선택권을 주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를 따라 그의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조명이 켜졌고 아늑한 조명 아래 그는 천천히 커피 포트를 올렸다. 나는 한쪽 벽에 기댄 채 그의 등을 바라봤다. 와이셔츠 위로 살짝 굽은 어깨선, 말없이 움직이는 손, 머그잔에 조심스레 떨어지는 뜨거운 물줄기. 그 모든 것들이 말보다 더 크게 그가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었다. 그가 내게 커피를 건넸다. 잔이 내 손에 닿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스쳤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봤다. 그 시선, 그 눈빛, 그 조용한 숨결. 나는 마치 그의 시선에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머리칼을 한 손으로 쓸어내렸다.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내 얼굴을 감쌌고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살짝 닿았다. 숨이 섞였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이 닿았다. 그 키스는 조심스러웠지만 갈망이 서려 있었다. 오래 참아온, 오래 기다려온 감정이 그 입맞춤 하나에 다 담겨 있었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셔츠 단추를 스치며 그를 당겼다. 손끝이, 팔꿈치가, 허리가 천천히 서로를 감쌌다. 그가 나를 안고 소파에 앉혔고 그 위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했다. 숨소리만이 오고 갔다. 어디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에 몸을 맡겼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타고 등을 따라 내려왔고 나는 더는 스스로를 여자라고 느끼는 게 어색하지 않았다. 다시 여자가 된다는 건 누군가의 손에 내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다는 걸 허락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허락을 이제는 해도 된다고 느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스스로를 믿지 못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 입술, 내 몸을 타고 내려오던 뜨거운 숨결까지도. 그런데 마음은 의심하고 있었다. 너무 완벽했다. 너무 잘 짜여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그의 품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진욱 씨. 나는 그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마다 조금씩 내 것이 되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정중했고 나를 대할 때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커피를 건네는 손, 보고서를 내밀며 웃는 입꼬리, 회의가 끝난 뒤 가볍게 맞잡는 손. 그 모든 게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서연 씨, 다음 주 일정은 좀 빡빡할 것 같아요. 정책 공청회가 추가됐고 의원님도 박 대표님 직접 참석 원하십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스케줄을 정리해줬다. 그가 써준 메일 안엔 내가 움직여야 할 동선과 시간표가 분 단위로 계획돼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디테일함이 불편했다. 내 삶에 그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나는 정리된 메일을 보며 잠시 한숨을 쉬었다. 그러다 문득 의원실 공식 회의록을 하나 열어보았다. 평소 같으면 굳이 확인하지 않았을 문서들. 그런데 이상하게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정말 진심인지,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며칠 전 그가 부재 중일 때 그의 의원실로 직접 간 적이 있었다. 비서가 내게 말했다. 아, 박 대표님. 최 보좌관님께서 요즘 너무 바쁘셔서요. 한 대표님 쪽도 계속 챙기시느라 야근 많으셨잖아요. 한 대표요? 내 입에서 반사적으로 나온 말이었다. 네, 이번에 박 대표님 건 하고 계시면서도 한미연 대표 건도 같이 보고 계셔서 정말 대단하세요. 두 회사 다. 나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한미연. 그 이름은 익숙했다. 업계 1위. 나보다 5살 어리고 이혼 후에도 남자들과의 스캔들로 자주 회자되던 인물. 그리고 그가 내게 처음 라떼를 내려줬던 날. 그녀가 국회에 왔던 걸 내가 직접 본 적이 있었다. 처음으로 심장이 싸늘하게 식어내렸다. 그리고 이 감정은 어디까지나 질투가 아니었다. 나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그는 업무와 감정을 함께 계산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미팅 전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그는 2분 만에 답장을 보냈다. 물론입니다. 아무 때나 괜찮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그와의 미팅은 다음 날 오후 4시. 하지만 나는 오전 11시에 의원실 근처 카페에 앉아 그의 SNS, 기사, 의정활동 기록, 그리고 다른 대표들과의 언급된 공청회 자료까지 다 열어봤다. 그리고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와 내가 함께했던 공청회 직후 한미연 대표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 공식 회의록에 그는 나와 미팅을 잡았다고 했지만 한미연 대표와도 똑같은 내용을 복수로 정리한 흔적이 있었다. 즉, 같은 자료, 같은 제안, 같은 방식, 같은 말. 단지 상대만 달랐다. 회의실에 들어선 그를 봤을 때 나는 웃지 않았다. 어제도 야근하셨어요? 그가 물었다. 그랬어요. 잠도 설쳤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깊고 조심스럽고 다정했다. 그 눈빛이 이제는 견디기 힘들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문서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진욱 씨. 네. 우린 지금 어떤 관계죠? 그는 고개를 들었다. 업무 외 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한미연 대표님과도 같은 말, 같은 행동 하시나요? 그는 말이 없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관찰했다. 흔들리는 눈동자, 말하지 못하는 입술, 떨리는 손. 그는 말 대신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서연 씨,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거란 거 알고 있어요. 그 말이 무너졌다. 내 안에서 그의 모든 말이 그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만을 향한 것인지 나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와인을 마셨다. 그가 선물했던 와인. 그리고 그의 메일을 다시 읽으며 한 줄 한 줄 삭제했다. 일정 공유. 대표님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박 대표님을 위한 그 모든 말이 이제는 마케팅 문구처럼 허전하게 울렸다. 나는 조용히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이게 끝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나를 지키는 일만큼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나는 그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를 차단하고 일정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고 업무에서 그의 흔적을 삭제하면서 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 리가 없었다. 서랍 속에 남겨진 그의 펜, 회의록 옆에 적힌 손글씨, 그가 좋아했던 라떼의 향. 그 모든 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를 그에게로 끌고 갔다. 나는 그를 미워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심장은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뇌는 차라리 몰랐으면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비서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보좌관님이 박 대표님 시간을 요청하셨어요. 정중하게 꼭 이야기 드리고 싶다고. 나는 무시하려 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을 때 뉴스 자막에 그의 이름이 떠올랐다. 최진욱 보좌관, 유통정책 로비 관련 내사 중.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얼어붙었다. 로비? 그 순간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왜 그는 그렇게 세세하게 일정 관리를 했는지, 왜 나뿐 아니라 다른 대표들과도 비슷한 친밀도를 쌓았는지,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 진심이었는지 수단이었는지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파고들고 싶었다. 나는 그가 있는 의원실 근처로 갔다. 비서는 깜짝 놀랐고 그는 내 방문을 알자 곧장 내려왔다. 작은 복도에서 마주친 그와 나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그가 먼저 말했다.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할 거 없어요. 사실만 듣고 싶어요.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진심이었다고 말할 작정이면 그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처음엔 업무였습니다. 박 대표님의 영향력, 자료 분석력, 의정 파급력. 모든 게 의원실에서 주목받았고 그래서 제가 접촉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가 내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 이후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요? 당신이 피곤한 날이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지쳐 있었고, 당신이 웃으면 하루가 가볍게 느껴졌고, 당신이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걸 본 날은 잠을 못 잤어요.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서연 씨, 당신이랑 나눴던 그 밤, 그게 나한텐 일이 아니라 인생이었어요.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를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한미연 대표님입니다. 화면에 떠오른 그 이름. 나는 핸드폰을 가리켰다. 이게 당신의 진심이에요? 그는 전화를 끄고 말했다. 아니에요. 그건 사업 관련 건일 뿐.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나와 잠자리를 했을 때 그 여자와도 같은 말 했나요?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감았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었다. 그가 내 팔을 붙잡았다. 서연 씨, 가지 마세요. 다 말할게요. 나는 그를 향해 돌았다. 그의 눈동자엔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다.
내가 미쳤었나 봐요. 처음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엔 그냥 잠깐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아요. 서연 씨, 당신이 없으면 이 일도, 이 삶도 아무 의미 없어요. 나는 흔들렸다. 그가 다가와 나를 안았다. 이전과 다른 포옹. 욕망보다 진심이 더 앞선 포옹. 나는 결국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다. 이번엔 침묵이 길었고 숨소리만 들렸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천천히 타고 내려왔고 내 손이 그의 뒷덜미를 붙잡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남기로 한 밤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올라왔고 나는 스스로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열정은 있지만 절박함은 더 컸다. 그의 숨결이 내 귀 뒤에 닿을 때 나는 이미 모든 방어를 내려놓고 있었다. 이 밤은 육체만을 나누는 밤이 아니라 마음을 꺼내 보여주는 통로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솔직했다.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나를 천천히 눕혔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음을 동시에 상처임을 느꼈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닿지 않았다. 그냥 내 이마를 맞대며 숨을 나눴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해요. 나 포기 안 할 거예요. 나는 속으로 울었다. 이 말이 진심이든 아니든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는 나를 붙잡았고 나는 그 품에 안겨 흔들렸다. 한밤중 식탁 위에 남겨진 찬 와인잔 옆에 기대앉은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손을 감쌌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춰 있었다. 시간은 참 이상하다. 어릴 땐 느리게 흐르고 마음이 아플 땐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지나간다.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하루가 가고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며칠간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듯 사라졌다. 지방거래처 미팅이라는 변명으로 사람들을 피했고 소리 없는 짐을 챙겨 내려갔다. 휴대폰은 꺼뒀고 메일함은 열지 않았다. 계절 바람이 느껴지는 작은 도시에서 나는 오래된 숙소에 묵으며 그를 그리고 나를 생각했다. 진욱 씨와의 마지막 밤은 단순한 육체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건 내 마음속 빈자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진공 같은 경험이었다.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고 너무 쉽게 허락했으며 그만큼 나를 비워버렸다. 그곳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원했던 건 사랑이었나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는 누군가였나.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이런 결론에 닿았다. 사랑이든 인정이든 그 둘 다 내게는 필요했던 감정이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것들. 서울로 돌아오니 도시는 여전히 무심하게 바빴고 사무실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다. 비서가 내게 조심스레 말해줬다. 진욱 씨가 의원실을 통해 2번이나 비공식 미팅 요청을 해왔다고. 나는 그걸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를 마주할 용기도 그에게 상처를 줄 용기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회의가 길어져 사무실 불을 늦게까지 켜두고 있었던 날이었다. 문을 닫으려는데 익숙한 그림자가 로비에 서 있었다. 손에 꽃도 선물도 없었다. 단정한 양복, 그리고 조심스런 눈빛 하나만 들고 나타난 그. 서연 씨, 잠깐만요. 지금은 좀. 딱 10분만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근처 골목길 안의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잔잔한 재즈가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이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다. 로비건 무혐의로 정리됐습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확신을 머금은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연 씨 없는 일상은 너무 공허하다는 것.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많이 생각했어요. 우린 서로가 가장 외로웠던 시기에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책임과 피로 속에서, 나는 공허와 단절 속에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럼 지금은요? 나는 창밖을 봤다. 거리에 비가 번지고 있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믿게 됐어요. 누군가가 날 선택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종이 위에 떨어진 잉크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CEO다. 브랜드는 예전보다 작지만 훨씬 단단해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밤을 새워가며 성공을 갈구하지 않는다. 정시에 퇴근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가끔은 혼자 식탁에 촛불을 켠다. 진욱 씨는 의원실을 나와 정책기획단에서 일하고 있다. 더 이상 나와 업무적으로 엮이지 않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우리 둘은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은 거리에서 다시 관계를 시작했다.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고 말하진 않는다. 다만 서로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기로 했다.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누가 먼저 말 꺼내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미팅을 마치고 돌아온 내 책상 위에 한 장의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 업무 외 시간이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같이 걸을까요? 나는 그 메모를 들고 웃었다. 내 다이어리를 펼쳐 그날 일정을 봤다. 1730. 나는 이렇게 적어두고 있었다. 나를 위한 시간. 사랑은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선택한 감정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조금은 설레는 발걸음으로 그를 향해, 아니 나의 오늘을 향해 조용히 걷고 있다.